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나 아니면 약한 것에 무엇을 비유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후배가 걔는 입만 열면 언니 망했어, 언니 망한 것 같아 이렇게 망했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걔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저보다도 훨씬 잘 나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아유 이가시나가 언니니까 어리광 부리는구나 혹은 이가시나가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배가 망했어요라는 단어를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 망했어요라는 단어를 달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아유 저거 또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는 불행 바이러스야 라고 제가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개미 투자자라는 단어를 아주 극혐하죠.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 줄여서 뭐 외인들, 외놈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줄여서 기관놈들 이렇게 놈이든 자든 부를지언정 사람 취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개미라고 그 약하디 약해 빠진 동물도 아니고 곤충으로 스스로 호칭을 하냐고요. 개미가 강해질 때가 있죠. 제가 행운이랑 산책하다가 보면 어떤 뭐 과일 조각 같은 거 떨어지면요. 정말 시커먼 개미떼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쳐업고 갑니다. 되게 신기한 장면인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개미처럼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뭉쳐질 수도 없어요.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나는 개미 투자자야 라고 스스로 그냥 위축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하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 팬분들을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기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그냥 그분들이 그냥 아주 닭살 돋는다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왜 아기사자라고 했냐면 왜 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살아남는 새끼만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도 없고 주식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정말 약하디 약한 아기사자지만 그 어려운 그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가면 미쓰리가 그러더라. 주식은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돈 벌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당장은 아기사자여서 힘들지만 그 고통의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서 매매 원칙을 만들면 언젠가는 힘센 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힘센 사자가 되는 순간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 팬분들을 아기사자라고 불렀었는데 제가 요즘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집토끼였어요. 집토끼가 뭐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그 동물들 중에 그 약하디 약한 토끼로 지칭을 했는지. 물론 토끼 귀엽죠. 그런데 약하잖아요. 왜 집토끼 말고 막 집황소 이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던 나는 민주당을 지지할 건데 야, 나 집황소거든?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스스로 황소라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건 제가 그냥 단순히 뭐 책을 읽고 뭐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강사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경험을 한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막 바닥을 찍고 힘들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강해지자였습니다. 마인드로 강해지자. 이게 단순히 희망 고문이고 뭐 희망 회로가 아니라 목표를 만들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맨날 난 실패자야. 난 안 될 거야. 난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지금은 내가 엉망진창됐어.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갖게 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도 가끔씩 해드리죠. 주식으로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죽은 사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라고. 물론 거기서 미쓰리 너는 강한 거 비유하라면서 왜 개라고 비유하냐 또 이렇게 딴지 걸지 마시고요. 자, 강한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강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약해 그런 생각보다는 스스로 나는 강해, 지금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그 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저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개인 투자자야 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력이라 라는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맛보시면, 그 맛을 한번 보시면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죄송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미쓰리가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뉴욕 증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가 3대 지수 모두 6%대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식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사지도 못하셨고 어떻게 하지, 막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전주 대비 0.04%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기간 동안 뉴욕 지수 3대 지수는 6% 상승했고 대한민국 지수는 떨어진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요? 제가 유튜브 제일 처음에 올려드린 올해 1월 달에 녹음했던 왜 외인들은 대한민국 증시를 떠나는가? 첫 번째,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아무리 국방, 외교 이런 거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미 또 이런 건 또 술통에다 말아 드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거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여전히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은 MSCI 신흥국 지수입니다. 뱀의 대가리예요. 따라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 차이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다. 김건희 주가 조작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접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 주가 조작 얘기 들으면서 주가 조작을 참 허접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는 허접합니다. 제가 옛날에 누가 나한테 30억만 주면 내가 코스닥 한 3, 4종목은 내가 작전해 먹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는 허접하고요. 세 번째, 대한민국 오너 리스크죠.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오너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6% 상승하는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던 그 아주 정말 개짜증나는 지난 한 주를 뒤로 하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50에서 267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우선 휴장을 좀 체크해 보면 5월 30일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은 한국 증시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휴장입니다. 자, 이제 이슈 체크로 넘어가면은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거야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쓰리가 궁금했죠. 이상하다. 어떻게 저 경제 지표를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그 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후퇴시키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것들 봐라. 부진한 경제 지표를 금리 인상 후퇴라는 전제도 달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해버리네? 저런 몹쓸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 발표된 5월달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 후퇴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6월달에 50bp, 7월달에 50bp 금리 인상 계획 확인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없었는데? 금리 인상 후퇴가 없었는데?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하네? 어래? 저것들 봐라? 제가 이제 이 시점부터 제가 이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얻은 답이 뭐냐면, 참 여러분 경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말장난인데 이겁니다. 5월달 FOMC 회의록에서 6월달에 50bp, 7월달에 50bp 인상 확실 꽝꽝꽝 찍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7월달에 50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반기에 7월달에 금리 결정 회의가 있고요. 8월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남은 FOMC 회의는 3번입니다. 9월달, 11월달, 12월달인데 5월달 FOMC 회의록에서 6월달, 7월달 50bp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으니 하반기에는 금리를 동결시켜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이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1.0%입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2022년 연말에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1.9%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월달 FOMC 회의록에서 밝힌 6월달에 50bp, 그 다음에 7월달에 50bp 합쳐서 그러니까 100bp, 1%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0.75에서 1%, 맥시멈으로 1% 잡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 더 금리 인상을 한다면 2022년 12월 연말에는 미국 연준위원들이 적정 전망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1.9%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5월달 FOMC 의사록에서 6월달 50bp, 7월달 50bp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준은 7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부진한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석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리까리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미국은요, 5월 30일부터 6월 3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지난주 6% 상승 이어받아서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호재와 악재의 혼재 속에서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상승했는데 계속 갈 거라고 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6%씩 상승한 거는요. 굉장히 큰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그 6% 상승의
그 상승세 이어가기 위한 어떤 그 힘은 에너지가 더 강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보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나왔던 호재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서 좋게 생각해도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이게 증시에는 호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다음 주 뉴욕 증시가 계속 갈 수 있겠냐, 뭐 하루 이틀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지난주 6%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미국 증시가 조정받으면 대한민국 증시 올라가겠습니까? 미국이 6% 상승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장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 증시 이슈를 좀 볼게요. 다음 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조 PMI 지표는 아마 부진하겠죠. 근데 그럼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 6월 1일 상하이가 도시 봉쇄 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월 달 PMI 지표는 안 좋았지만 이제 상하이가 봉쇄가 해제돼서 다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문제는 아직 베이징은 봉쇄 중이라는 점. 자, 중국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미국 이제 6월 초가 되니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다음에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중국처럼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요거는 경제 지표는 사실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미국 경제가 참 좋아 보이죠. 미국이 그렇게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뉴욕 증시의 악재인데 금리 인상도 하반기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악재는 6월달 50bp 금리 인상, 7월달 50bp 금리 인상, 합의 100bp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뉴욕 증시를 보실 때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은요 쓸 카드가 너무나 많다. 두 번째, 미국은 곧 죽어도 자기네가 안 좋다는 얘기 안 합니다. 자기네가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막 했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할지언정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뭔가 핑계를 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 경제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인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고 뉴욕 증시를 보면 저것들이 왜 저런데도 상승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 증시랑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 6%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미국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집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미국 경제 시나리오를 보고 미쓰리는 또 무슨 소리야, 조심할 것도 체크해야지, 그죠? 자, 우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최근 많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경제지표, 4월 달에 발표했던 3월 달에 경제지표 중에서는 잘 나오는 것도 있었고 못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 관련 경제지표는요,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지표는 확실히 눈에 띄게 꺾였다. 자, 그런데 그러면 6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5월 달처럼 다 꺾일까요? 미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큰 길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의 꺾였던 경제지표가 만약에 6월 초에 잘 나오면, 그 6월 초에 잘 나오는 지표가 뭐겠습니까? 고용지표거든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증시 분위기는 연준의 5월달 회의록을 봤더니 7월달에 50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하반기에 안 할 거야라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석을 했지만요. 지금 연준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해도 3%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요. 물론 이 개인 소비 지출도 꺾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훨씬 윗돌고 있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50bp 2번 금리 인상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면, 뭐 5월 달에 좀 부진했었고 하긴 한데, 만약에 6월 달에 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겠죠. 아, 저거는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문제 있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난주 6% 상승했던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끊어내고 이제 조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못 나오면 시장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지표도 이제 확실히 눈에 띄게 꺾였구나. 그러면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네. 그러면 그 꺾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꺾인 경제지표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후퇴할 것인가. 그래, 이젠 진짜 인플레이션 완화됐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후퇴해야겠네. 이렇게 논의가 될지, 아니면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못 나왔을 때 저거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인 것 같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금 4.9%씩 나오고 있는데 경기 지표가 저렇게 3개월씩 빠져? 저건 아무리 봐도 이건 경제 침체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얘기는 뉴욕 증시 전문가는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을 한없이 좋게 보고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겠죠.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 다우지수가 6일 연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월화수목금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버겁다라는 겁니다. 6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마찬가지, 못 나와도 마찬가지. 잘 나오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좋아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고용 지표가 계속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세질 거고요. 그리고 못 나왔을 때는 아이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일세?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취약합니다. 여러모로. 아무리 미국에서 6월달, 7월달 50bp씩 금리 인상 2번 딱 하고 하반기에 안 할게. 그리고 그건 선반영 됐어. 그리고 넘어갈지언정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미국에 이제 50bp 6월달에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 1.75잖아요. 이번에 기준금리 25bp 올려가지고. 그럼 이번에 6월달에 50bp 금리 인상하면 드디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5월 달에 증시가 안 좋고 6월 달에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6월 달에 좋아질 분위기가 5월 말에 발생이 됐고 그리고 오히려 6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 대한민국 증시 시황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뉴욕 증시가 돼버렸네요. 예. 따라서 대한민국 증시는요, 예,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움직임 보면서 미쓰리가 예,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좀 꽤 길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라.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뭐였죠? 왜 제가 새날 방송에서 왜 이재명 후보님은 그렇게 후원금이 목표치가 크고, 그러니까 목표치가 오히려 작고, 왜 송영길 후보님은 목표치가 이렇게 높으냐, 10억이냐,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남들이 보면 무식할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 무식하고 모르는 걸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푸나님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송영길 후보는 서울 큰 곳의 후보고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의 계양을이라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나 몰랐던 거 또 하나 알았네.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그것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진짜 난 주식밖에 몰라. 제가 이걸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난 주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딴 거 모른다. 내가 물어봐도 이해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럼 주식 아니야?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아무리 정리하고 제가 솔직히 이 방송을 지금 4번을 녹음하는 거예요. 4번을 끝까지 다 해놓고는 아니야,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압축하자. 그래서 또다시 하고 4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녹음을 들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개의치 말고 댓글에다 올려주세요. 나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갔다. 라고 하시면 제가 번외편으로라도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예. 알아야 이긴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새날 방송을 듣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저보다 정치를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가장 쉽게 가장 친절하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5월 31일 6월달 증시 전망 갖고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